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불쑥이라니. 5일 전에 약속했는데. 그게 불쑥인가요? 하룻밤만 자고 가겠다 했는데 그마저 불편하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0세 김복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48세 한민수입니다. 김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들 집에 방문했던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하룻밤 만에 이렇게 무너지고 쓸쓸한 기분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장 10년 만에 만나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이 80 먹은 홀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에서의 하룻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새벽 터미널. 복희는 낡은 시장 가방 2개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밭에서 직접 담근 김치, 고추장, 그리고 어제 아침 일찍 캔 당근과 상추가 빼곡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 만에 보는 자식 집에 오늘 간다면 무엇을 먼저 챙기시겠습니까? 복희는 정성이 담긴 반찬을 챙겼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자식을 만났던 그 첫 인사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노년의 마음을 들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복희 씨의 하룻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도 되겠니? 복희는 전화기를 꼭 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셔서 하룻밤 주무세요. 아들 한민수의 대답이었습니다. 겨우 받아낸 약속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토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난 복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보는 겁니다. 손주들도요. 나 이번 주말에 서울 간다. 복희는 이웃 박말순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서울? 아들 집에? 응, 10년 만이지 뭐. 말순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10년 만에? 나는 영 끊은 줄 알았지. 바빴지 뭐.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그랬잖아.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보자는 거지. 그래도 10년은 좀. 말순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복희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지 뭐. 어쨌든 보러 가는 거니까 좋은 거야. 그날부터 복희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밭으로 나가 상추를 한 묶음 땄습니다. 싱싱한 것만 골라서 깨끗이 씻어 묶었습니다. 김치통을 열어 가장 잘 익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작은 통에 담아 꼼꼼히 포장했습니다. 고추장도 덜어 담고 어제 캔 당근도 넣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복희가 선택한 건 반찬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옷장을 열어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묵은 옷이지만 깨끗이 빨아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면서도 복희의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얼마나 컸을까? 지호는 이제 중학생이고 다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했지.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들. 이제 직접 만나는 겁니다. 토요일 아침
복희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시장 가방 2개에 준비해둔 반찬을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겁고 팔이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을 흔들리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고 논밭이 사라지고 빌딩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복희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만 한참을 걸었고 숨이 찼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 미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터기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시골에선 택시 탈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고층 아파트 숲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같이 높고 번듯하고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 왔습니다. 3만 원입니다. 네. 3만 원. 복희는 미리 준비해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만만찮은 돈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까운 줄 몰랐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복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1202호.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이소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어머니야. 어머니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복희는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자 몸이 붕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허리 굽은 모습,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층. 문이 열리고 복희는 12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민수 있니? 안에 계세요. 복희는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장 가방 2개가 현관에 놓였습니다. 밭에서 가져온 거야. 반찬도 좀 사왔고. 아, 네. 고맙습니다. 며느리은 짐을 받아 주방으로 옮겼습니다. 예의는 바르지만 어딘가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들 한민수가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10년 만에 보는 아들. 복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얼굴 좀 보자. 복희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많이 늙으셨네요, 어머니. 아들의 첫마디는 그거였습니다. 복희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나이인데. 지호랑 다은이는? 애들요? 학원 갔어요. 학원? 토요일인데도? 요즘 애들은 토요일도 바빠요. 입시 준비 중이라서요. 복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녁엔 오겠지? 글쎄요. 늦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복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 때 보면 되지. 오랜만에 보는 건데. 네. 민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희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번듯한 집.
그런데 왠지 낯설고 멀고 차가웠습니다. 10년 만에 온 아들 집에서 복희는 투명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외출 중이고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대했던 가족 재회는 없었습니다. 복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약속이 있어서요. 저녁 전에 들어올게요. 그래, 다녀와. 복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키는지 몰라서 그냥 무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복희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복희는 그렇게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손자 한지훈이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할머니 왔다. 얼굴 좀 보자. 복희는 반가워서 일어났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훈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4살 때 본 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학원 갔다 오는 길이니? 네, 배고프지? 할머니가 뭐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 잠깐 나갈 거예요.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PC방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복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받아. 용돈. 괜찮은데요. 아이고, 할머니가 주는 건데 받아. 복희는 5만 원을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희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6시쯤 이번엔 손녀 한다은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다은아 왔니? 다은이는 예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학원 끝났어? 네, 배고프지 않니? 할머니가 뭐 좀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 숙제해야 돼요. 다은이도 짧게 인사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녁이라도 내가 해줄까? 복희는 민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네, 저녁은 뭐 먹을까? 내가 해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냥 시켜 먹죠. 시켜 먹어? 할머니가 왔는데. 저희가 먹는 게 따로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그래. 복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해줄 것도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셨죠? 배달. 시켜 먹을게요. 그래. 식탁에 배달 음식이 놓였습니다. 중국집 음식이었습니다. 민수, 이소정, 지훈, 다은, 그리고 복희. 5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아,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복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공부는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다은이는 학교 재미있니?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복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복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밤 10시,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택시비 드릴게요. 응? 오시느라 택시비 쓰셨죠? 얼마셨어요? 아, 그건 괜찮아. 아니에요, 받으세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복희에게 건넸습니다. 영수증 있으세요? 확인 좀 할게요. 복희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3만 원. 돈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복희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고맙다. 복희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불은 여기 거실에 깔아드릴게요. 방이 없어서요. 아, 그래, 괜찮아. 이소정은 거실 한쪽에 이불을 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래, 고맙다. 불이 꺼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복희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은 4개나 되는 집인데 복희가 누울 자리는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이건 머무름이 아니었습니다. 임시 체류였습니다. 복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온 아들 집에서 복희는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복희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고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이소정도 지훈이도 다은이도 모두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복희만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베트남으로 떠나던 날 말이죠. 어머니, 저희 4식구 베트남으로 갑니다. 내 식구. 그 안에 복희는 없었습니다. 4년 동안 함께 살며 손주들을 키워줬는데도 말이죠. 언제 돌아올 거니? 글쎄요. 자리 좀 잡아봐야 알 것 같아요.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복희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바빴겠지, 사업하느라 정신없었겠지, 손주들 키우느라 힘들었겠지,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연락하겠지. 그렇게 10년을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실 바닥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바빠서 못 온 걸까요? 아니면 올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귀국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한 번도 복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복희가 먼저 걸었습니다. 이번 방문도 복희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건 뭐였습니까? 많이 늙으셨네요, 어머니.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손주들은 PC방 가고 숙제한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택시비를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정확히 3만 원을 건넸습니다. 돈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없었습니다. 복희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손주들 용돈이었습니다. 지훈이 것 20만 원, 다은이 것 20만 원,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주면 뭐가 달라질까? 아이들은 받겠죠. 고맙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게 할머니를 기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저 돈을 준 사람으로만 기억될까요? 복희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주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리사랑은 왜 자꾸만 아래로만 흐를까? 복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들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래로만 흐릅니다. 복희는 그걸 알면서도 평생 아래로만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거실 바닥에 깔린 이불 한 채와 정산된 택시비 3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80세,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들에게 기대며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맞을까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골에 남은 밭이요. 작지만 복희의 땅이었습니다. 1년 전 아들에게 절반을 팔아줬지만 아직 절반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상추를 키우고 당근을 캐고 고추를 땄습니다. 그게 복희의 삶이었습니다.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 삶을 내가 지켜야겠다고요. 아들에게 기대지 않겠습니다. 손주들에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남은 밭은 팔지 않겠습니다. 그 땅이 복희의 노후였고 복희의 선택이었습니다. 내 땅, 내 노후, 내 선택. 복희는 그 말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일어나 이불을 개고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봉투 2개를 놓았습니다. 지훈이 것, 다은이 것. 그게 복희가 남기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복희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몸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지만 이번엔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아파트를 나와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복희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복희는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12층 어딘가에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늦잠을 자고 있었죠. 아무도 먼저 일어나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복희가 떠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택시를 잡아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도시였죠.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높고 반듯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복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땅이 보일까요? 아니면 하늘만 보일까요? 높이가 곧 거리였습니다. 아들은 저 높은 곳에 살고 복희는 땅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복희는 가방을 들고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 민수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떡해. 메모 보고 왔어요.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메모를 남기진 않았는데, 거실 탁자 위에 봉투를 놓았었죠. 그걸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괜히 나오지 그랬어. 나 혼자 잘 갈 수 있는데. 어머니,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가면 돼. 그래도 제가 모셔다 드리는 게 맞죠. 민수는 복희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복희는 아들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복희는 창밖을 내다보고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불편하셨죠? 아니야, 괜찮았어. 저희가 바빠서 제대로 챙겨 드리지 못했네요. 바쁜 거 아는데 뭘. 얼굴이라도 봐서 좋았어. 복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아파트 숲이 스쳐 지나가고 점점 건물이 낮아지고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민수가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니, 남은 밭도 팔아주실 거죠? 복희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응? 봐. 네. 작년에 절반 팔아주셨잖아요. 남은 것도 팔면 꽤 될 텐데요.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요. 어머니 혼자 농사 짓기도 힘드실 텐데 차라리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복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아들이 복희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 건 이 이야기를 하려고였던 거죠.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네, 밭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라고? 그야 어머니, 그냥 집에서 사시면 되죠. 농사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나요? 복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농사를 그만하면 뭐라고 살라는 걸까요? 그냥 집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걸까요? 복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집에 올라와 같이 살까?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집에 올라와 같이 살까?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좁아서요. 방도 없고. 거실 바닥에서 자도 괜찮아. 어제 그렇게 잤잖니. 그게 하룻밤이니까 괜찮은 거지. 계속 그러실 순 없잖아요. 민수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나는? 복희가 물었습니다. 일단 땅부터 정리하시고요. 어머니 나중에 아프시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나중에 아프시면 그때 복희는 알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혼자 살고 아프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거였죠. 아니, 어쩌면 그때도 안 될지 모릅니다. 복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돌봄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땅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아직 팔 생각 없다. 네, 민수가 깜짝 놀라 복희를 쳐다봤습니다. 그 땅은 내 노후야.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복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미묘한 불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골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릴게.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여기서 괜찮아. 복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가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도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희는 그 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나려던 순간 민수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복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왜? 정말 땅 안 파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안 판다. 어머니도 참,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사업 망하고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어머니는 제 엄마잖아요. 복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든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밭 절반을 팔아줬던 거죠. 그때 준 돈은? 다 들어갔죠. 사업 자금에요. 그게 어디 한두 푼입니까? 그래도 나도 살아야지. 복희가 말했습니다. 그 밭 하나로 농사 지어서 뭐가 남습니까? 차라리 파시고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는 무슨. 밭 팔면 나는 뭐 하고 살아? 그냥 쉬시면 되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복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너희 집에 올라가 살면 되겠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물어보는 거야. 밭 팔고 나면 나는 어디서 살라고? 어머니, 지금 그 집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혼자. 네, 아프면?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땅부터 정리하시고요. 어머니 나중에 아프시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나중에 아프시면 그때 복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때는 또 그때 핑계가 있겠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알았어.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안 판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점잖은 표정 뒤로 얇은 불만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도 참 고집이 세시네요. 고집이 아니라 생존이야. 저도 생존 문제라니까요. 민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업 망해서 들어왔는데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소정이도 일하고 저도 일하는데 빠듯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서 땅만 붙들고 계시잖아요.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베트남 간 것도 다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10년 동안 연락 못한 것도 바빠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땅도 안 팔겠다, 혼자 살겠다 이러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절박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이었습니다. 민수야, 복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바빴던 건 안다. 힘들었던 것도 안다. 그런데 나도 힘들었어. 10년 동안 혼자 밭 일구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었어. 손주들 사진 보면서 얼굴이나 기억하려고 애썼지. 그런데 어제 와보니까 손주들은 나를 몰라.
너는 나를 보고 첫마디가 많이 늙으셨네요 였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택시비를 영수증 확인하고 정산해줬고 나는 거실 바닥에서 잤어. 방이 4개나 되는 집에서 말이야.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나한테 땅을 팔라고 하잖아. 그럼 나는 뭐로 사니? 돈 다 주고 나면 나는 뭐가 남니? 어머니, 아무것도 안 남아. 밭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 그냥 혼자 늙어 죽는 거지. 복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안 판다. 그 땅은 내가 설 땅이야. 내 존엄이야.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차창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불쑥. 복희는 그 단어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일 전에 약속했는데 그게 불쑥이니? 잠자리도 그렇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올 거니? 아니요. 저도 애엄마도 바쁘고요. 애들도 이제 입시 준비하느라 바빠요. 민수는 차창을 완전히 올렸습니다. 복희는 그 창문 너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함만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희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처가 단단함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겠다. 더 이상 손주들에게 매달리지 않겠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 돈이 아닌 존엄을 선택하겠다. 복희는 가방을 들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마을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가방이 무겁고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이웃 박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어제 갔다 온 거야? 응. 아이고 하룻밤 자고? 아들이 바빴나 보네. 말순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 뭐. 복희는 짧게 대답하고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밥은 먹고 왔어? 얼굴이 왜 그래? 응 먹었어. 복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복희는 가방을 들고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아파트, 거실 바닥, 무음 TV, 택시비 3만 원, 손주들의 짧은 인사,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말.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복희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된장 냄새, 흙 냄새. 복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당 너머 밭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복희의 땅이었습니다. 밭을 지키고 나를 지키자. 복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복희 자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복희는 방으로 들어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첫째, 농사를 줄인다. 너무 큰 밭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짓고 나머지는 쉬겠습니다. 둘째, 경로당에 나간다. 이웃들과 어울리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셋째, 나들이 목록을 만든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먹어보고 싶었던 것들, 이제는 복희 자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수첩에 적으면서 복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택시 영수증이었습니다. 복희는 영수증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3만 원. 정확히 정산된 금액. 이 영수증이 어제의 하루를 상징했습니다. 계산된 하루. 정성이 아닌 돈으로 환산된 하루. 복희는 영수증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나가 흙 속에 묻었습니다. 계산의 하루를 묻고 이제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복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의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알림을 껐습니다. 전화가 와도 문자가 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집착을 끊는 순간이었습니다. 복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자. 복희는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있었고 당근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이게 복희의 땅이었습니다. 이게 복희의 노후였습니다. 이게 복희의 존엄이었습니다. 복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를 따고 풀을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그게 복희의 새로운 리듬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화투도 치고 차도 마셨습니다. 서울 다녀온 뒤로 얼굴이 밝아졌네.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응, 뭔가 달라 보여. 복희는 웃었습니다. 자신도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반 옆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해가 천천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복희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방향을 삶의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향하던 마음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게 복희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희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반가워서 설레어서 바로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복희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보다 내면의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복희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겠다. 다만 기대를 접겠다. 복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손주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복희가 찾은 내적 화해였습니다. 복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불을 켜고 수첩을 꺼내 오늘 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상추 수확, 경로당 방문, 이웃과 나눔, 노을 바라보기. 작은 일상이었지만 복희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복희는 수첩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복희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밭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도 하고 이웃들과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수첩에 적었던 목록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복희는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자리를 정리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웃었고 복희도 웃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희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복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나중에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복희는 다시 이웃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리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키면 되는구나. 복희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아래로만 흐르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희의 땅이었습니다. 복희의 노후였습니다. 복희의 존엄이었습니다. 복희는 그 땅 위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산의 하루를 묻고 오늘을 사는 복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편에서도 함께 걸어요.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복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